안녕하세요. 은철쌤입니다. 오늘은 8번째 강의로서 오늘날 다른 국가들과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하는 것처럼 과거에 있는 역사 속에 있는 국가들도 수시로 주변국들과 서로 교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주변국들과 교류하는 까닭은 뭘까요? 목적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서로 친구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한테 무언가를 줬을 때 그 친구와 사이좋게 지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친구와 서로 사귀는 목적을 가지고 친구한테 다가가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살기가 편하고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고 또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그 친구랑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류 관계가 있듯이 국가와 국가 간에도 사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에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외교를 실시를 하듯이 자, 과거에 있는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국제관계에서 외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번째 강의로서 국제관계의 다원화라는 것은 그 뿌리를 여러 개를 두고 있다, 다양성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다원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국제관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외교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었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관계가 바로 조공, 책봉 관계입니다. 그래서 힘이 센 국가한테 힘이 약한 국가가 일정량의 세금을 갖다 바치고 조공을 바치면 그 힘이 센 국가가 신하의 국가, 아이고 귀여운 녀석, 내가 너네를 신하의 국가로 임명을 해줄게, 너네를 침략하지 않고 보호해줄게 라고 제후국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을 책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통틀어서 조공, 책봉 관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러한 조공, 책봉 관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그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중국의 초대 왕조였던 하상주 중에 주나라의 외교관계, 그 다음에 한나라 때의 외교관계,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 시대를 이끌었던 5호 16국과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일본이었던 외의 외교 형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자, 중국의 고대 국가였던 주나라 때의 조공 책봉 관계를 보면은 자, 주나라 자체가 가운데에 왕이 다스리는 그 국가, 왕이 다스리는 국가를 중심으로 왕의 가족들, 즉 피로 연결되어 있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왕의 가족들이라든지 그 주나라 왕이 가장 믿음직한 신하를 그 지역을 통솔하게 하고 그 대신에 그 신하나 가족은 그 지역을 지배를 인정을 받았을 때 이 왕한테 주기적으로 조공, 세금을 바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후 국가가 왕한테 조공을 바치면 이 왕이 다스리는 주나라가 그 제후 나라한테 그 지역을 네가 지배를 해도 좋다, 제후로 임명을 하고 관직을 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조공, 책봉 관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공은 왕한테, 주나라 왕한테 혈연을 기초로 하는 그 제후가 왕한테 예물을 바치면은, 특산물을 바치면 그 왕은 그 제후한테, 신하한테 관직을 부여하고 그 영토를 지배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봉토를 주게 됩니다. 이것을 책봉 관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직은 중국의 왕조가 힘이 강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을 제후들한테 협조를 구했던 거죠. 우리가 같이 한번 잘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 연맹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대 국가 중에 부여하고 고구려가 5부족 연맹체였죠. 특히 부여 같은 경우에는 마가우가, 저가, 구가 가운데에 왕이 다스리는 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뭐 계러부, 전러부, 소러부, 관노부 이와 같은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그랬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연맹을 통하여서 같이 협조체제를 구했던 시대가 바로 중국의 주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공, 책봉 관계라고 부르고, 이때 왕한테 예물을 바칠 때 그 지역의 특산물을 예물로 바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조공, 책봉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남녀간에 결혼을 할 때 상대 가정, 상대 부모님한테 그 예물이라는 것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상대 가정에게 결혼식을 하기 전에 일정량의 예의를 표해하는 거죠. 뭐 우리 아들내미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또는 뭐 우리 딸내미를 데려가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양가 집안들한테 서로 이제 예물을 주고받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고대의 조공, 책봉 관계에서 이제 비롯된 겁니다.
자, 그래서 주나라 때의 조흥책풍 관계를 간단하게 살펴봤고, 자, 두 번째는 주나라 이후의 춘추 전국시대, 그 춘추 전국시대를 강하게 법치국가로 통일했던 진시황제, 그 진시황제가 멸망한 이후에 등장했던 국가가 바로 한나라였죠. 자, 이 한나라 때는 조궁책공 관계가 외교로 사용이 됩니다. 이 한나라를 중심으로 이 한나라에 있었던 주변 국가들과 외교, 즉 평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조궁책공 관계죠. 그러니까 이들 주나라 때에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패밀리 아닙니까? 즉 혈연을 기초로 해서 가장 믿음직한 신하를 그 제후국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진짜 오리지널 조궁책공 관계가 이어졌다면, 한나라 때에는 이러한 주나라 때의 조궁책공 관계가 가운데 춘추전국시대와 진나라를 거치면서 이게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에는 혈연을 기초로 한 조궁책공 관계가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평화적으로 외교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궁책공 관계가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주나라의 조궁책공 관계라는 제목과는 달리 한나라의 외교 관계로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고조라는 황제가 한나라를 통치했는데 전쟁에서 패했어요. 백등산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걸 백등산 전투라고 부르는데, 흉노족이 생각보다 너무나 셌던 거죠. 그래서 이 한 고조가 북방민족 중에 하나였던 흉노족이 자기네 나라 한나라를 계속 약탈을 하니까 너무나 열받아서 군사력을 모아가지고 흉노를 공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생각보다 흉노가 너무나 세력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포위에 당해가지고 백등산에서 한 고조가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항복선언을 하고 흉노와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한 고조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데, 형제 관계를 체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흉노족한테 백등산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백등산 전투, 백등산 맞죠? 백등산 전투에서 흉노에게 패배를 하고, 이때 한나라가 흉노가 동생인 관계로 체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흉노가 이때 당시에는 힘이 셌습니다. 한나라보다 더. 그래서 이때 형제 관계를 체결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요 흉노한테 한나라의 공주를 그 흉노의 가장 높은 왕의 역할을 흉노에서는 선우라고 불렀는데, 이 흉노 선우에게 한나라의 공주를 시집시키고 시집을 보내고 매년 한나라가 흉노한테 엄청난 양의 공물을 바치는 조건으로 평화 관계를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한나라의 공주를 흉노한테 시집 보내기가 당연히 싫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 왕소군이라는 한나라의 궁녀를 공주처럼 위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한나라의 공주처럼 흉노 선우에게 시집을 보냈던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왕소군이라는 궁녀를 공주로 위장을 해서 위장 결혼을 한 거죠. 공주로 위장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흉노의 선우에게 한나라의 공주를 시집 보낸 것처럼 하고 매년 엄청난 양의 공물을 바치다 보니까 약올른 거죠. 한나라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선진국가인데, 중국을 통일한 왕조인데 북방민족, 어디 듣도 보도 못했던 북방민족한테 계속 세금을 바치니까 약올른 겁니다. 그래서 한 고조를 거쳐서 한 무제 때에는 한나라가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한나라가 힘이 세져서 주변 국가들을 하나 둘씩 점령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자, 정복전쟁 중에 첫 번째 타겟이 되었던 국가가 오늘날 베트남입니다. 자, 베트남을 영어로 쓰면은 비에트남. 자, 이 남자를 앞으로 돌리면은 남비엣이 돼요. 그래서 베트남을 옛날에는 남비엣이라고 불렀는데, 이 고대 베트남의 국가였던 남비엣이라는 국가와 우리나라 고조선을 점령함으로써 여기에다가 한나라의 군현이었던 한사군을 설치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이때 한나라는 세력을 강하게 키우면서, 자, 유교적 정치 이념, 그러니까 엄마 부모님한테 효를 다하고 왕을 위해서 충성을 바쳐서 왕을 섬겨라 라는 내용들이 갈아 넣어져 있는 유교적 통치 이념이 이때 확보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이라고 해서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중국이. 그 다음에 중국 입장을 세상의 중심이다, 중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중국 이외의 주변 국가들은 전부 다 오랑캐다라는 관념, 마인드가 형성이 됐던 시기인데, 이것을 화이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화는 중화, 중화요리,
중국이라는 뜻이고 이는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이관, 즉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성립되었던 시기가 바로 한무제 때였다. 그만큼 한나라의 세력이 강해졌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너무 거리가 멀거나 지형 지물상 상대적으로 직접 통치가 어려운 국가들과는 이제 형식적으로 조공채공 관계를 유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 주변 국가들도 굳이 한나라하고 싸울 필요가 없죠. 굳이 병력을 낭비하면서까지 한나라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최고 선진국가였던 한나라와의 조공채공 관계를 통하여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죠. 한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할 목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채공을 받는 식으로 이제 물물교환, 교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주변 국가들한테는 직접 지배를 하지 않았다. 좀 더 아침 조회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급해지고 있어요. 저 2학년 2반 아침 조회가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오늘은 라이브 톡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지배나 간섭은 하지 않고 형식적인 외교의 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를 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나라 때에는 진짜 혈연 관계를 기초로 한 정치적인 연맹을 지키기 위해서 조공채공 관계를 유지를 했다면 이것이 약간 외교적으로 수단으로 사용되는 형식적인 틀로 사용이 되는 조공채공 관계, 즉 외교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나라 때에는 자. 그러면은 자료 1번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 한나라가 흉노족한테 패배했을 때 맺었던 그 조약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가죠. 네, 자료 2-1입니다. 중국 한나라와 이제 북방민족이었던 흉노와의 화친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중국 사기에 기록된 내용이고, 이 한나라가 이제 정복전쟁을 하는 와중에서 한 고조 때 흉노족을 어떻게 보면 얕본 거죠. 근데 생각 이외로 북방민족 쪽인 흉노가 너무나 세게 나오니까 결국에는 백등산 전투에서 이제 한 고조가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위를 뚫고 나가고자 결국에는 흉노와 화친을 형제관계를 맺게 되는데, 자, 한의 공주를 흉노의 선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우는 흉노의 왕을 흉노족은 선우라고 불렀습니다. 선우에게 출가, 결혼을 시키고, 한나라는 매년 술이나 비단, 곡물을 포함해서 일정량의 곡물을 흉노에게 바친다. 근데 여기서 술, 비단, 곡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양의 술과 비단, 곡물을 매년 흉노한테 바쳐야 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흉노와의 형제 맹약을 맺고, 자, 이때 형제 관계를 흉노가 이제 동생, 그 다음에 한나라가 형인 관계로 형제 관계를 맺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흉노족이 훨씬 더 이때 당시에는 세력이 셌어요. 자, 그 다음에 만리장성을 경계로 두 나라가 서로의 영토를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흉노족과 화친을 맺고, 이제 한 고조가 이제 백등산 전투에서 포위를 당했다가 이제 풀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맺었던 흉노와의 화친을 깨고 흉노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다음에 등장했던 한무제라는 황제가 더욱더 한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을 실시하게 된 거죠. 네, 어떻게 잘 봤죠? 자, 그 다음에 5호 16국, 그 다음에 삼국시대 우리나라 고구려백제 신라, 그 다음에 일본의 자, 외교 형태에 대해서 알려볼 텐데, 자,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외교를 하는 것을 실리 외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 분들을 생각하면 돼요. 조직 폭력배 분들은 형님 하고 섬기죠. 근데 그 형님이 갑자기 교체가 되는 겁니다. 더 힘이 센 형님이 등장했을 때 형님, 더 힘이 센 형님이 등장하면 또 이쪽에다가 형님, 자국의 이익과 전쟁을 피하고 자국의 평화, 자국민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특정한 대상 하나한테만 그 외교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다가 외교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국가의 이익과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외교 형태를 가리켜서 역사 속에서는 실리 외교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서로의 국가 간의 우호 관계, 나 너네 국가랑 전쟁할 생각이 없어, 나는 너네 국가와 평화를 유지하면서 서로 계속해서 교류를 할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할 목적으로 조공채공 관계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외교 형태로 비슷한 외교 형태로 발전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을 실리, 즉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외교를 하는 것을 실리 외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기 국가의 정치적인 입지, 우리도 너네만큼 강한 나라인데 너네랑은 싸우고 싶지 않아,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우리 강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 서로 인정하자
라는 목적으로 서로 조공과 채권 관계를 중국과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다원적인 외교 형태를 띠는 것이 바로 요 시기 때의 외교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5호 16국과 3국, 그 다음에 외를 이렇게 한묶음으로 묶어주고, 자, 별표를 어디다가 치시냐면 주나라의 조공 채권 관계는 자, 혈연을 기초로 한 연맹체였고, 자, 한 나라의 외교 관계는 그 와중에 전국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직접 통치가 어려운 주변 국가들과 조공 채권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한 나라가 무너진 이후에 북쪽에서 5호라는 유목민족 국가 5개의 국가가 침략을 했죠. 뭐 흉노, 선비, 갈, 저, 강. 이 5호가 다스리는 16국 시대부터 실질적인 외교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서로의 우호 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 현실적이고 다원적인 외교 형태를 띠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발전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북쪽에 5호 정권이 수립이 되었고, 자, 이들의 침략을 피해서 오리지널 중국 사람인 한족들이 양쯔강, 즉 창장강 지역으로 내려와서 강남 지방에다가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동진이었다, 동진. 자, 이러한 시기 때에도 주변 국가들과 서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공 채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자, 이러한 5호 16국이 하나로 통일된 국가가 바로 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북이는 나중에 동서로 갈라지게 돼요. 분열이 되면서 서쪽은 북주, 서위는 북주라고 부르고 동쪽의 동위는 북제라는 국가로 이후에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동지는 자, 송나라가 되고, 송나라는 제나라, 제나라는 양나라, 양나라는 진나라를 거쳐서 남족, 즉 남쪽의 중국 왕조가 이어지는 모습, 북쪽의 왕조가 분열되는 모습을 이후에 보여지게 되는데, 이 시기를 통틀어서 우리는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요 북이하고 직접 조공과 채권 거래를 맺었던 국가가 북쪽에 강한 북방민족이었던 이 돌걸이라는 민족입니다. 이 돌걸은 나중에 수나라하고 당나라를 견제할 정도로 세력이 강성해졌던 국가예요. 그래서 고구려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걸과 나중에 7세기 후반에 동맹관계를 맺게 됩니다. 즉 신라가 나당 연합군을 결성해서 세게 나오니까 백제가 돌걸과 손을 잡는 모습도 우리가 엿봤었죠. 자, 그 다음에 중국에 있었던 요 중국 왕조들과 직접 교류, 그러니까 조공 채권 관계를 맺었던 국가가 선비족이 세웠던 토요콘이라는 국가. 이 토요콘이라는 국가는 토건과의 전쟁에서 졌었죠. 즉 토건은 티베트 왕국의 국가였는데 비당띠를 얘네가 장악을 하니까 당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얘네를 도와주기 위해서 철수했던 그 국가입니다. 그래서 토요콘이고 중국 남조와 직접 교류, 어떻게 보면 조공 채권 관계를 맺었고요. 그러니까 빨간 색깔 화살표는 중국이 얘네들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란 색깔은 인정을 받은 대가로 형식적으로 주변 국가들이 중국의 왕조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노란 색깔로 표시를 했어요. 화살표로. 자, 이 고구려는 북쪽에 있었던 북이 왕조와 또는 나중에 갈라지는 북주, 북제와 또 친하게 지내고 남쪽에 있었던 왕조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즉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군데에 양다리를 걸친 거죠. 남녀관계 그러면 큰일 나죠. 죽일 놈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국가들과의 평화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공채권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고구려가 있죠. 그래서 이 원 안으로 넣지 않고 이 중국 전체 남북저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원 밖에다가 점을 찍어서 조공채권 관계를 표시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 토요코는 선비족인데 이 자녀 세력이었던 선비족 국가와 남조가 직접 조공 채권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 자, 그 다음에 중국 남조, 특히 송나라하고 제나라, 특히 양나라, 제양나라 때까지 이 백제가 중국 남조와 직접 교류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이 백제를 통하여서 일본이나 신라가 중국의 선진 문물을 건네받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수평적인 관계라서 노란 색깔 화살표로 통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 신라하고 일본이 강해지면서 중국 남조와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을 각각 5세기, 6세기 때 보여주게 돼요. 그러니까 신라는 백제와 나제 동맹을 이끌어서 고구려한테 저항을 하다 보니까 한강 유역을 점령하게 됐죠. 막상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다 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백제를 배신 때렸던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를 무너뜨리고 한강을 장악한 이후에 6세기 때부터 중국 남조와 직접 교류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일본은 5세기 때 야마토 정권이 정식으로
수립이 되면서 이 야마토 정권이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일본 외나라인데 힘이 그동안 약했는데 우리 지금부터 힘 강해졌어. 너네가 좀 인정을 해줄래?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자 라는 식으로 중국의 남조와 5세기 이후 야마토 정권이 직접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5호 국가들이 자리를 잡았던 화북지대, 화북지역의 5호, 16국 국가들과 서로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후에 남쪽의 왕조와 북쪽의 왕조, 즉 중국의 모든 힘이 센 국가들과 조공 채권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불교와 율령 체제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령 체제는 왕이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규율을 만들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율령이라고 부릅니다. 자, 자료 2-1번이 바로 그 율령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걸 자료 2-1번을 같이 설명을 한번 듣고 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료 2-1하고 2-2번을 동시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이 2-1이고 두 번째 점이 이제 2-2인데, 자, 첫 번째 점은 중국이 남북조 시대, 즉 남쪽에 있는 동진의 왕조와 북쪽에 있었던 북위의 왕조가 이제 여러 가지로 갈라지면서 북쪽의 왕조와 남쪽의 왕조가 다스리는 시대를 아울러서 우리가 남북조 시대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 남북조 시대 때 각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말하는 남제는 남쪽에 있었던 왕조 중에 동진 이후로 등장했던 국가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 네, 자료 2-1번도 잘 갔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 백제입니다. 백제도 중국의 남쪽의 왕조와 서로 교류, 조공 채권 관계를 유지했는데, 목적 중에 하나가 북쪽에서 강성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요 고구려를 백제가 견제할 목적으로 중국 남조 또는 북조와도 동시에 조공 채권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불교, 그 다음에 유화,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건축 기술 등을 중국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었죠. 수용하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6세기 때 중국 남조와 교류를 통하여서 원래는 백제가 신라와 중국을 이어줬었는데, 한강 유역을 진흥왕이 장악한 이후에 중국 왕조, 북조나 남조와 직접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아까 말했던 일본은 5세기 때 야마토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강력해진 이후에 중국 남조와 직접 배를 통하여서 교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류 등을 통하여서 조공 채권 관계가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교류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흐름, 교류, 흐름이지 않습니까? 서로 사귀기 위한 교류, 흐름을 각 국가가 선택을 함으로써 평화를 유지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자료 2-2번을 통하여서 일본이 중국 왕조와 직접 교류를 하는 모습을 잠깐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표는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왕조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위진 남북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수업 시간에 쌤이 한번 짚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놓쳐서 이 표를 이 시간에 설명을 추가로 보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중국 진나라가 분열이 되고 한나라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 한나라도 이제 말년에 가서 분열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가 나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위나라, 총나라, 이제 오나라로 분열되는 삼국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위나라가 제일 강성했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를 다시 하나로 통일시킨 나라가 이제 진나라고, 이 진나라가 중국을 중원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북방민족인 5개의 북방민족 5호가 침략하는 바람에 다시 분열의 시기를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이 시기를 5호 16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이 5호 16국 시대가 찾아왔을 때 이 북쪽 지방을 화북지대라고 부르는데, 이 화북지대에 살고 있었던 중국 민족들이 이들의 침략을 피해서 남쪽 양쯔강 지역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양쯔강인 창장강 지역에서 국가를 형립한 것을 동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왕조와 남쪽에 있는 왕조가 분열된 이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불렀죠. 그래서 분열되었던 16가지의 국가 5호 16국을 하나로 강력하게 통일했던 국가가 바로 북이라는 국가가 있었고, 이후에 동진은 송, 제, 양, 진이라는 국가로 명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남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북조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동쪽에 있었던 동이와 서위로 분열되게 되고, 동쪽에 있었던 동이를 북제, 서쪽에 있었던 북이를 북주라고 명칭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 북제와 북주, 그 다음 남쪽의 진나라까지를 하나로 통일시킨 왕국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나라입니다.